안녕하세요. 경제학 합격을 향해 열심히 달리고 계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 여러분의 합격 러닝메이트 짱 박사입니다. 자, 오늘은요, 거시경제의 흐름을 꿰뚫는 아주 중요한 열쇠죠. 바로 총공급 이론을 완전 정복해 볼 겁니다. 이 개념 하나만 딱 제대로 잡아도 경제를 보는 눈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 저랑 같이 한번 확실하게 끝내봅시다. 오늘 우리가 걸어갈 길을 한번 볼까요? 먼저 총 공급이 대체 뭔지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다질 거고요. 그 다음엔 경제학의 두 거인이죠. 모든 게 완벽하다고 믿었던 고전학파와 대공황이라는 현실의 벽 앞에서 나타난 케인즈의 아주 팽팽한 논쟁 속으로 들어가 볼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위대한 논쟁을 하나로 통합한 현대의 루카스 공급함수까지 파헤치고 나면 아하, 정부 정책이 왜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는지 그 비밀을 푸는 열쇠를 여러분이 쥐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총 공급이란 무엇일까? 모든 공부의 시작은 뭐다? 바로 용어 정리죠. 우리 경제의 생산 능력을 나타내는 이 기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 뒤에 나오는 복잡한 이야기들이 헷갈리지 않아요. 총 공급, 말이 좀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지금 물가가 이 정도면 이만큼 만들어서 팔고 싶다 하고 계획한 상품과 서비스의 총량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생산 잠재력 그 자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이걸 그래프로 예쁘게 그린 게 바로 총 공급 곡선, 우리가 줄여서 AS 곡선이라고 부르는 거죠. 가로축은 생산량, 세로축은 물가. 각 물가 수준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생산할 마음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선이에요. 근데요, 바로 이 선의 모양, 이 기울기가 수직이냐, 수평이냐, 아니면 비스듬히 올라가냐를 두고 천재 경제학자들이 거의 100년 동안이나 싸웠다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그 전쟁 같은 논쟁의 핵심을 우리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논쟁의 첫 번째 선수, 고전학파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분들이 생각한 경제는요, 마치 아주 잘 쳐진 완벽한 기계 같았어요. 가격이든 임금이든 모든 게 너무나 유연하게 착착 움직여서 늘 스스로 최상의 상태, 즉 균형을 찾아가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었죠. 고전학파 이론의 심장, 딱 하나의 가정을 꼽으라면 바로 이겁니다. 명목임금은 완전 신축적이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아주 쉬워요. 만약에 물가가 10% 올랐다. 그러면 노동자들 월급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으로 정확히 10%가 오른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물가 오른 거 빼고 나면 내가 실제로 살 수 있는 능력, 즉 실질 임금은 항상 똑같겠죠? 그래서 노동시장은 언제나 완벽한 균형 상태에 있다고 본 겁니다. 자, 이 그림을 보면 고전학파의 생각이 한눈에 보입니다. 우리 한번 논리를 따라가 볼까요? 첫째, 임금이 이렇게나 유연하니까 노동시장은 항상 완전 고용 상태입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전부 일자리가 있는 그런 꿈 같은 상태죠. 둘째, 이렇게 최대로 고용된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술과 자본을 가지고 만들어낼 수 있는 생산량, 바로 완전 고용 산출량도 딱 정해지겠죠? 자, 그럼 마지막 질문. 물가가 오르든 내리든 나라 전체 생산량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그렇죠. 안 변하죠. 그러니까 AS 곡선은 물가 수준과 상관없이 꿋꿋하게 서 있는 수직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학파의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 한 나라의 총 생산량, 즉 GDP는 물가가 아무리 날뛰어도 전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오로지 그 나라의 기술 수준, 자본의 양, 노동력 같은 생산 능력 그 자체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완벽해 보였던 고전학파의 세상은 대공황이라는 어마어마한 현실의 벽 앞에서 와르르 무너집니다. 이제 이 위기 속에서 등장한 영웅이죠. 케인즈가 어떻게 경제학의 판도를 180도 뒤집어 놓았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표를 한번 보세요. 두 이론이 얼마나 다른 세상을 보고 있는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고전학파가 모든 게 부드럽게 움직이는 신축성과 완전 고용을 노래할 때 케인즈는 현실을 딱 짚어서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 현실에선 임금이랑 물가는 단기적으로 잘 안 변해. 끈적끈적하게 경직적이라고. 그래서 저렇게 길거리에 실업자가 넘쳐나는 거잖아. 완전히 정반대의 진단을 내린 거죠.
케인즈의 생각은 이랬어요. 자, 대공황처럼 공장은 통텅 비고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줄을 서 있는 그런 상황을 상상해 보세요. 이때 정부가 돈을 풀어서 자, 우리가 물건 살게 하고 주문을 넣으면 기업들이 굳이 가격을 올릴까요? 아니죠. 그냥 놀고 있는 기계 돌리고 쉬고 있는 사람 불러서 생산을 늘리면 그만입니다. 즉, 수요만 받쳐준다면 지금 물가 그대로 얼마든지 공급을 늘릴 수 있다는 것. 그래서 AS 곡선은 바닥에 평평하게 누워있는 수평선이 되는 겁니다. 케인즈는 또 노동자들이 화폐 환상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착각에 빠진다고 봤어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 물가가 10% 올랐는데 내 월급도 딱 10% 올랐어요. 그럼 사실상 살 수 있는 건 똑같죠? 본전이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내 통장에 찍힌 월급 액수, 그 숫자 자체가 늘어난 것만 보고 와, 나 부자 됐다 하고 착각해서 더 열심히 일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착각 때문에 임금이 물가 변화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고 본 거죠. 자, 그럼 고전학파의 꼿꼿한 수직선과 케인즈의 누워있는 수평선, 이 양극단의 주장. 과연 현실 경제는 어디에 더 가까울까요? 현대경제학은 이 둘을 아주 절묘하게 통합하는 시도를 합니다. 바로 단계적으로는 물가와 생산량이 같이 움직이는 우상향하는 총공급 곡선을 제시한 거죠. 이 현대 이론이 어떻게 두 거인의 싸움을 멋지게 화해시키는지 그 핵심 논리를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현대 총공급 이론의 심장부에 바로 루카스 공급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루카스가 만든 건데요. 이 위대한 함수가 말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경제가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힘은 바로 사람들이 기대했던 물가와 실제 닥친 물가 사이에 그 차이, 즉 놀라움, 서프라이즈에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수식, 이건 정말 중요하니까 그냥 외우셔야 합니다. 시험 단골 손님이죠. 자, Y는 실제 총 생산량, Y에는 경제의 정상적인 생산 능력인 자연 산출량이에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바로 이 괄호 안에 P-P2입니다. P는 실제 물가고요. P2는 사람들이 이 정도 오르겠지 하고 예상했던 기대 물가예요. 이 시기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경제가 정상 궤도를 벗어나는 건 오직 현실 P가 우리의 예상 P2를 벗어났을 때, 즉 예상이 빗나갔을 때뿐이라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이 루카스 함수를 가지고 현대 경제학의 표준 모델인 우상향하는 단기 총공급 곡선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시험에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고 그 논리 과정을 단계별로 완벽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한번 따라와 보세요. 아주 재밌습니다. 단기적으로 사람들은 올해 물가는 한 2% 정도 오르겠지라고 생각하고 임금 계약을 다 마쳤다고 칩시다. 그런데 갑자기 실제 물가가 예상을 깨고 막 5%씩 폭등했어요. 그럼 기업 사장님 입장에선 어떨까요? 내가 파는 물건값은 5%나 올랐는데 직원들 월급은 2% 오른 만큼만 줬잖아요? 와, 이거 완전 남는 장사죠? 지금이 돈 벌 기회다 싶어서 사람을 더 뽑고 공장을 밤새 돌리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예상치 못한 물가 상승이 생산량 증가, Y로 이어지니까 AS 곡선이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우상향 모양을 갖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곡선 위에서 점이 움직이는 걸 봤어요. 그렇다면 이 AS 곡선 자체가 통째로 왼쪽이나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이걸 알아야 진짜 정책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핵심적인 차이죠. 여기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기대 물가의 변화입니다. 만약에 노동자들이 갑자기 와, 내년에는 물가가 엄청 오를 것 같은데? P 상승 하고 다들 생각하기 시작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임금 협상할 때 다들 목소리를 높이겠죠. 사장님, 내년에 물가 오를 거 감안해서 월급 미리 올려주셔야 합니다. 라고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어때요? 똑같은 물건을 팔아도 인건비 부담이 커지니까 생산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결국 사람들의 기대가 변하는 것만으로도 실제 물가가 변하지 않아도 AS 곡선 자체가 왼쪽으로 이동해서 공급 능력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자, 고전학파부터 케인즈 그리고 루카스까지 정말 길고 치열했던 총공급 논쟁의 역사를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이제 머릿속에 흩어져 있는 이 지식의 조각들을 시험장에서 딱 10초 만에 꺼냈을 수 있도록 최종 핵심 정리로 딱 마무리해 드릴게요. 이 표 하나면 게임 끝입니다. 여러분, 이 표는 그냥 머릿속에 사진 찍듯이 딱 저장하세요. 자, 길게 봤을 때
장기적으로 모든 게 조정된다고 본 고전학파는 수직선. 아주 짧은 기간 단기적으로 가격이 끈적끈적하게 굳어있고 실업이 문제라고 본 케인즈는 수평선. 그리고 사람들의 예상과 현실의 그 차이가 단기적인 변화를 만든다고 본 현대모형은 우상향. 시간축과 핵심 가정에 따라 곡선 모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제 명확하게 정리되시죠? 이 표 하나면 어떤 비교 문제가 나와도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 어떠셨어요? 경제학, 정말 어렵고 때로는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 저도 누구보다 잘 압니다. 하지만 오늘 이 복잡한 총공급 이론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따라오신 여러분은 이미 합격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거예요. 여러분의 그 끈기와 노력이 반드시 합격이라는 달콤한 결과로 이어질 거라고 저는 정말 확신합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 옆에서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공부하시다가 이 부분은 좀 헷갈리는데? 하는 부분이 있다면요. 절대 혼자 끙끙 앓지 마세요.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네이버 카페 짱박사 경제학 스터디로 오십시오. 거기에는 저와 또 실력 있고 아주 친절한 우리 조교님들, 그리고 여러분과 똑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 수많은 동료 수험생들이 여러분의 질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묻고 답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 가자고요.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욱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